네. 네, 유코리아TV 통일수다방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아침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패널들이 각자 역할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수다를 떨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유코리아TV 통일수다방 수다를 마음껏 떨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유코리아뉴스 정정 기자입니다. 네, 김성훈 기자입니다. 네, 저는 윤은주입니다. 경통연대 재정공사 최은상입니다. 재정이사 네, 예. 재정이사 최은상입니다. 네, 등극하셨습니다. 유코리아 리서치센터장 박선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한 주간 있었던 교계의 통일선교 관련된 근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기자님. 네네. 지난 30일이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했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날 30일 날 토요일이었죠. 네. 오후에 그 광화문 그 근처에서 향민교회와 민통순 평화교회 네. 김수성 목사님이죠.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북미대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제로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려져가지고요.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기도회를 뭐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네, 사람들은 많이 오지는 않고 네. 아무래도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때 다들 판문점에 이제 시각과 모든 언론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래도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광장에서 했다면서요? 예. 이 팀들이 뭐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주축으로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막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판문점 이 역사적인 회동이 그냥 어떤 정치 공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네네. 이런 우리가 한반도 기도회. 평화의 카이로스의 시점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그 판문점 회동 다음날 1일 교계에서는 이제 신기하게도 진보 교계, 보수 교계가 공히 이 판문점 회동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신기하셨군요. 네, 신기하게도. 저는 보수 교단은 약간 이걸 무슨 쇼라고 얘기를 비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한국교회연합이라고 있습니다. 한교연.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수교단 연합체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논평했고, 예. 논평 소식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랬고요. 그리고 3일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그 교단장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뭐 예장 합동, 예장 통합총회장, 네. 그다음에 큰 교단뿐만이 아니라 예장 백석 대신, 예장 고신, 예장 합신 이런 교단장들도 이제 참석을 했고요. 몇 개 교단이 참석했었죠? 12개 교단. 12개 예. 교단 플러스 한국교회 한교총. 총연합, 예,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도 그렇게 초대를 참석했습니다. 받았군요.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한국 사회 근대 문명에 끼친 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또 근대 문명 전파라든지 네. 한국 교회사를 쭉 얘기를 민주화운동부터 다 해서 알고 있다. 복지까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민주화다. 평가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계 발언한 점이 더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그 동질성 회복,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힘써달라. 예.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사를 한 그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네. 북한도 여러 번 다녀오셨고요.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이렇게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오후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의 회동을 보면서 네. 참 큰 감동을 받았다. 그 감동이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네. 답사를 했습니다. 이승희 목사님 제가 계속 소개 말씀 드립니다만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 가장 그 인구면에서도 숫자가 많고 또 가장 그 보수적이면서도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 회장님께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보수교단의 목소리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나타내주시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문 대통령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네, 아주 뭐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고요. 네. 이제 이번 참에
한기총은 사실상 이제 한국교회나 뭐 사회에서 뭐 자연스럽게 대표성을 퇴출되는 게 인정받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런 한교총 같은 어떤 건전한 보수 쪽이 한국교회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이 교단의 관계, 교계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작년에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현재의 각 교단 총회장들이 당연직으로 멤버십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다른 한기총이나 한교연보다 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교총회는 기장이라고 하는 단체, 그 교단이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기장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인권운동이나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었던 교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을 했을 때도 아마 그런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한교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계속 통일운동을 해오셨던 교단의 교단장이 초청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한기총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뭐 복잡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두 분은 굉장히 조용하게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마무리하고 이 두 분께로 갈게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샷에 있다 보니까 표정 관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여기 계신데 죄송해요. 아무튼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교단의 연합, 그리고 또 어떤 과거로부터 대표성을 갖는 교단들, 이렇게 12교단이 모여서 국가 오찬 기도회, 그냥 오찬 모임, 기도회는 아니고요. 오찬 간담회였습니다. 오찬 간담회 네. 통해서 이렇게 문 대통령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거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고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도 보수와 진보 같은 목소리를 내서 남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네. 요 분위기가 아마 전반적인 분위기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보수교회 왜냐면 보수교회 그 안에서도 항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쵸 로마서 바울 선생님의 권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기 정치적인 성향하고는 달라도 이렇게 국가 전체적인 일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아마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한국 교단 얘기 이어받아서 정 기자님 현장 취재하고 네. 오셨죠? 저는 여기 조창기대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빠졌다고 되게 항의하셨던 한기총, 그 한기총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다녔습니다. 지난번에 평화나무가 주관해서요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화나무의 주장은 한기총이 종교의 목적으로 목적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 설립이 됐는데 지금 종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는 조직체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산을 해야 된다, 문체부가 해산을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때 나온 얘기 중에 좀 흥미로운 게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기총이 12억이 넘는 돈 국비를 지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네네네. 그러면 11년 정도 되는데 네네. 그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 개신교의 사단법인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한기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힘을 실어주는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은 물론이고 이렇게 한기총의 존재 자체가 네. 기독교를 대표하지 못하고 네.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해산해야 된다. 그런 네. 주장이죠. 그리고 한기총 문제가 좀 여론에서는 이렇게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점점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지만 이렇게 저희 7대 종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7대 종단 지도자 협의회에 개신교도 한기총 회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기총의 그 전임 회장이 사임을 못하고 있대요. 정광훈 목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네, 본인이 사임을 하면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뭐 그분이 의도했던지 아니면 그 협의회에서 의도했던지 뭐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협의체를 위해서라도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대표성, 네. 네, 뭐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활약들을 하고 계시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네. 유일한 교계 개신교 교단이다. 교단인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이 얼마나 됐죠? 예산 지원을 받나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억 12억 넘는 돈을 받고 매년은 아니고 총 네, 12억. 매년 어떻게 받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좀 상당수가 이명박 정권에 좀 집중되어 있긴 했어요. 네, 장로 대통령 만들게 해가지고 네. 사실 기독교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노골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과도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네, 12억이고 12억. 이명박 정부 때 한 8억 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대부분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12년까지니까 네. 그죠?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겠네요. 그런 일이.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 한국교회 총연합 측에서 이 문제를 좀 민감하게 받으시면 좋은데 또 그분들이 또 이해관계 이렇게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싸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아니기 이제 때문에 한기총 해산운동도 있고 하니까 예산 끊기 운동도 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배정하지 말게 하고 연체부에도 예산 배정하지 말라고 국민 청원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2012년에 한기총 해산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서 교단들이 주요 교단들이 탈퇴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해산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국가 보조금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항의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예산부터 끊고 예산- 그다음에 해산시켜야죠. 전체 예산은 아니고 이게 1년에 받는 예산은 아니니까 그 장기간 걸쳐서 나눠받은 예산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인성 목사님이나 구교영 목사님, 양희삼 목사님 이런 분들이 평화나무하고 같이 이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 기자회견에도 함께 하셨고요. 네. 오랫동안 교회개혁을 위해서 애써오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방금 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 못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현장 취재 다녀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주제는 일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이 문제가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로 있었는데 네.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 10월 30일 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나왔습니다. 네, 그 문제가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베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작년 2018년 10월 30일. 네, 그때 판결 난 것. 우리 박삼정 실장님이 그 논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965년이죠. 그 한일 배상 청구권이 이제 합의가 되고 3억 달러를 받았는데 4년인가 5년? 아니, 하여튼 65년. 65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의 배상 의사나 이런 참여 없이 국가 간에 그거를 합의할 수 있느냐. 문제는 또 3억 달러를 받았는데 개인한테 배상을 안 해줬어. 우리 정부에서. 65년 당시. 25년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그 합의가 됐으니까 국가 간의 문제니까 개인의 배상권은 소멸된다는 입장과 그 개인의 배상권이 계속 살아있다 입장이 계속 갈리고 있었는데 작년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배상권을 인정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인정이 되는 거로 대법원이 예. 그렇게 확정 판결을 하면 네. 2심에서의 그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는 예, 유지되는 거죠. 왜 18년에 나왔냐면은 박근혜 이명박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박근혜 때는 양식대 대법원에서 이거를 지연 작전을 썼어요. 예, 지연 작전을 써서 그것 때문에 많은 1심, 2심에서는 개인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거나 지연시키면서 시간이 끌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은 그 2심 판결을 이제 인정한 거죠. 1심에서도 개인 보상하라고 했었고요. 아닌가요? 네. 확인을 좀 해주시고 1심 안 된다고 했다가 2심에서 파기환송시켜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 계속 시간 시간 끌기를 한 끌기를 거죠. 들어간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게 이 판결이 나오지 않게 계속 지연을 시키는 2심에서 개인 보상권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그쵸. 그랬는데 그거를 뒤집은 건가 그러면? 네,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시켰고 파기환송을 시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재판이 나오지 못하게 계속 지연 작전을 시키고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그 썰들 있잖아. 소수설, 다수설, 유적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법리 해석에 따른 해석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일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일 동맹하고 중국과의 대칭 관계 짜드 문제 나올 때 이 문제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개인 보상권 청구권이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가진 아베 정권이 자신의 그 총선이 7월달에 있잖아, 이번 달에. 총선 목적이라고들 보이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북한 때리기가 아니라 남한 때리기를 통해서 일본 내에 있는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이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또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최 대표님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다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뭐 개인 청구권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또 부딪히는 문제도 있을 네, 거예요. 뭐 7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당장에는 이제 이틀 만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아베 정부가 오히려 2%가 내려갔어요. 요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과 북한을 자극하면 한반도에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여파로 일본 국민들이 아베에게 뭉쳤잖아요. 네. 뭉쳐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약간 내려가고 있다. 만약에 계속 내려가면 굉장히 잘못 패착을 둔 거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전략은 아직은 좀 미지수고 아베는 여기 승부를 거는 것은 확실해요. 네. 자기 부하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유권자들의 반한 감정을 고취시켜서 표를 모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고 하니까 남북 관계가 뭐 좋아져서 통일이 되면 일본한테 위협이 된다 이런 새로운 안보 위협을 제시하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에서 지금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인 권대기 핵심과 요점은 한국 기업과 한국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그거예요. 근데 피해를 볼 것 같다. 일본이 계속 이걸 장기화시키면 피해가 커질 것 같다. 이 우려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죠. 이 우려가 없으면 일본이 좀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테레비, 핸드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소재, 첨단 소재는 일본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와야 되고 시장을 아주 독과점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70에서 90%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런 제품을 소재를 못 만들어내고 한국도 아직은 못 만들어내고 일본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데 일본이 그것을 가지고 컨트롤하면 한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도 지금 패착이다라고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이 과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포석이다라는 그 반론도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피해 보느냐는 그쪽 사정이고 그 결과로 한국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는 우리 사정이거든요. 당장은 뭐 그래서 피해가 있을 못 수 있죠. 팔아먹으면 자기도 돈 못 벌으니까 손해고. 아니 근데 그 소재가 일본산이 굉장히 정밀해서 우리나하고 제품 경쟁이 안 돼가지고 일단 그 시장도 장악하고 있고 그 질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일본 것을 독점적으로 받아 쓰기는 하는데 반도체 지금 양산이 돼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좀 안 좋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그 비축 분량이 수출에 쓸 수 있는 비축 분량이 한 3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읽은 기사에는 3년이 아니라 3개월인가요? 3개월 정도 되는 것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한 그 소재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또 개발해가지고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다. 이렇게 뭐 보는 입장도 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기술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신소재 그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오히려 계기로 삼을 수 가스를 있는 보면 것 같아요. 매년 기업에서도 6조를 투자하고 정부도 1조씩 투자해서 이 신소재 산업을 최단 시간 내에 우리도 제한적으로 일으키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걸지 2년이 걸지 3년이 걸지 모르고 당장에 3개월 후부터는 물자가 없으면 생산을 못했을 때 한국의 이 핵심 첨단 산업, 핸드폰, 반도체, 테레비
이게 이제 타격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날아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런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사실은 뭐 정해진 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일본이 지금 7월달 총선을 두고 하는 그 전략에 말려버린다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좋을 것도 없고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강제징용을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7월달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표선장이 나와서 할 거고, 이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좋은 무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일본도 그 흐름을 깨기 어렵습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예, 그렇습니다. 미국을 극복할 수 아베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트럼프한테 까불고 있는 겁니다. 좀 봐달라고 하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7월 말에 일본 선거에서 일본이 이걸 재미를 못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내에서 비판 여론, 반대 여론이 많은데 못 보면 이걸 끌고 갈 명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두 번째,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중재 요청을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미국이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하면 또 빨리 해결해요. 그러니까 제일 일본이 골치 아픈 건 뭐냐면 한국이 이번 기회로 이번 일을 그렇죠. 계기로 독립해 나가는 거죠. 자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은 자기네는 좀 버겁더라도 몇십 조씩 투자해서 이 첨단 소재 산업을 이번 국산화시키면 기회에. 일본은 망하는 거죠. 우리가 다 수입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다른 어떤 나라는 결정을 해야지 수입할 나라가 없어요. 그 상반기 일본이 100억 달러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제 수출해서. 그러니까 100억 달러. 상반기만. 올해 상반기만 상반기. 그럼- 250억 달러씩 무역 흑자를 보거든. 일본이 한국에 한 나라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사내 보유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찬스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도 어리석고 신소재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왜 좋은 하겠어요? 기회다. 그런데 기업들의 입장하고 다르게 언론들은 일제히 나서서 지금 더 문재인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이 지점까지 좀 갈수 왜냐면 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보복이 계속됐을 때 한국은 일단 타격을 시간은 우리 편이다. 다른 일본의 우리 총선은 7월 달에 있고요. 우리 비축량은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권을 떠나서 누구한테 유리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는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좀 단결되는 그런 어떤 선례를 우리가 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제정치 안에서 우리 내부에 단결된 힘, 이걸 잘하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그리고 네. 일본이 첨단 소재를 수출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공급하지 못하는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심사를 아니고 개발적으로. 아니 예, 세 그렇죠. 가지 소재는 못하게 됐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원터치로 패스트트랙으로 주문하면 바로바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딜레이식이요? 기본적인 절차를 다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다. 네. 네, 화이트리스트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는 아니기 시간이 때문에 걸려 시간이. 다시 스냅백처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엄연히 말하면 계속해서 그냥 90일씩 걸려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걸 어디다 쓸 거냐, 북한으로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다 세세하게 적어내야 되고, 만약에 못 적으면 이제 수출을 보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동안에 그거 넣지 그러니까 않고. 아베가 슬쩍 그 인터뷰 했었잖아. TV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그 국제 제재를 위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언뜻 흘리기도 했었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첨단 소재를 사다가 한국에서 그걸 썼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어딘가로 없었는데 아마 북한으로 간 것 같다니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북한만 갖고 그 일본 사람을 단결시키다가 북한이 잠잠해진 지난 2년 동안은 남한을 가지고 일본을 단결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한 싸잡아서 한번 단결시켜서 이번 총선 때 제대로 한번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역풍을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류가 일본에 막 상륙했을 때 우익들이 이거 막 굉장히 그거 싫어해가지고 차단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국가배상 책임 문제 때도 좀 나왔습니다만 65년도에 3억 불 배상받았을 때 그 배상받는 그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예. 배상을 국가가 받고 국민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여전히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제 강제징용 이 배상 문제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반절씩 출자해서 풀 거냐,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일본 정부는 빠지고 이게 3자가 출자해서 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협의와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쓰비시하고 신일주철? 신일철강? 신일철강? 철금? 일본 신일본제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배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정부가 그건 나라가 나온 거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 65년에 받아가지고 그걸 아주 조금이라도 개인들에게.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에게 나눠줬고 거기서 종결을 했으면 되는데 안 나눠주고 다 경제개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개발만 썼겠어요. 뭐 통칭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주로 포항제철 만드는 데 돈을 썼습니다. 어찌 됐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개인 배상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 우리 기업도 이미 그 정부권 합의에서 포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없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좀 부담하고 그러면 뭐 포철을 얘기하는 거 우리 기업 그 특혜를 받은 뭐 주로 그 돈이 많이 그거 들어가요. 맞는데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적하기 힘드니까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왜 자발적으로? 국가적인 문제니까 역사적인 문제니까 네. 예. 그렇게 아, 풀어가야죠. 예. 당시 당시에, 뭐 롯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네. 그걸 본 기업들이 삼성. 50년, 60년 지난 후에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할 수 있죠. 그건 뭐 좋은 거. 그래서 1대1대1로 풀자는 의견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일제 그 한일합방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서 내부 안에서 그 협력자가 없으면 한일합방도 안 됐을 것이고 계속 이런 오늘날 같은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친일파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숙청이 됐는데 북한에서 숙청당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친일했었던 분들이 반공에 그 이념의 모자를 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서 자신의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막 다 때려 부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자신을 좀 성찰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역사 교과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나서서 물불 안 가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뭐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데 정말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또 특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는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직과 공평과 또 인간됨이 회복이 돼서 그 양심이 회복이 돼서 그 양심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댓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박 실장님 누가 좀 들어오셨습니까? 예, 뭐 들어와서 저쪽에는 이길주라는 분이 좀 댓글 좀 많이 다셨고요. 네. 네, 우리 항상 교회가 좋은 모습 보였으면 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뚜렷한 그런 얘기들만 소개가 되기 때문에 뭐 전광 목사류의 그런 일들 아니면 뭐 세습이나 아니면 큰 교회 예배당 뭐 이런 일들만 이제 언론을 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예수 이름을 간직한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북 지원 활동하시던 그 현장 활동가들도 말씀하시는 게 교회가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붙들면 눈물로써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런 에토스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민족 화합을 위한 역할이 한국교회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일본도 이제 저희가 지난 10년간 뭐 10번 넘게 다니면서 몸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일본 사람과 일본 나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지만 느끼는 게 있었는데 네. 일본이 이제 어느 때 가장 이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냐면 한일 관계가 좋아가지고
일본 문화가 한국으로 마음껏 오고 한류가.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마음껏 왔을 때 어. 그때 일본 사람은 자기네가 한국을 석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2, 3년 지나서 보니까 일본은 오다 말아요. 혈탄 부산 언저리에서 오다 마는데 한국 문화는 일본 전체를 삼켜요. 드라마, 싹쓸이 해버리죠. 예. 그다음에 뭐 노래, 그, 뭐 그렇죠. 예,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하고 네. 뭐 드라마, 한류. 그래서 일본 여성과 젊은이들이 그냥 데이앤나이스로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시간만 나면 돈 모아서 특히 일본 여성들이, 주부들이 한국으로 놀러 오고 놀러 오죠. 그 다음에 뭐 한국 물품 사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아예 광적으로 한국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일본 남자들이. 우파. 일본 남자들과 일본 정치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이 상황을 보이지 말라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작전을 딱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응해주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응해주고 박근혜 대통령도 응해주고 좀 다른 차원이지만 또 우리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좋아해요. 왜냐면 한류가 없어져요. 그리고 일본 여성과 젊은이의 마음을 다시 가져와요. 한국에 몰려갔던 마음이. 근데 여성과 젊은이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기어치 않고 하다가 정치인들과 아빠들이 남편들이 막 나가서 혐한 놈 한국 사람 죽여라. 북한이 아니에요. 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북한은 안 밀려오거든요. 근데 남한은 밀려와요. 문만 열어보. 그리고 북한은 이미 별로 그렇게 닮고 싶은 그 매력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북한은 약간 위협을 느끼지만 남한에게는 압도당하니까. 그래서 혐한 놈과 이런 걸 일으키면 시위를 막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면 아줌마들과 엄마들 젊은이들이 자제한다고요. 치지 않나요? 아줌마들과 엄마들. 자제하고. 엄마가 아닌 아줌마들입니다. 아, 그쵸.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본에 가면 한류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 구원받은 거예요. 교류를 그걸 한 거네, 그걸. 이게 교류를 통해서 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은 교류 협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그 통하는 흐름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체제가 변화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과거사 청산은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일 관계를 장기적인 면에서 잘 회복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왔습니다. 네, 뭐 이거 관련한 강제징용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나오니까. 거기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이런 보복 문제가 왔으니 우리는 대응해야 돼요. 소재 산업도 독립시키고 미국을 동원해서 화해도 시키고 일본이 이것 가지고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압력을 넣어서 오히려 쪽팔리게 만들어주고 취소도 시키고 해야 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최상으로 정상화시키면 한국의 문화적 탁월성과 우위를 일본에 과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본 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 네,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으로 네. 북한에 우리가 뭐 쌀 주면 자존심 상하다가 안 받고 꼭 돌려받잖아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 대신 일본도 교류하자 해서 하면 자기네 지니까 되게 싫어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동북 삼국을 아우르면서 우리의 문화적 탁월성과 우월함을 펼쳐서 공유하고 공감하게 해야지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거부하죠. 그건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네네. 저는 햇볕 정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햇볕 정책.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피하든 미워하든 계속 품고 지혜롭게 대화하고 잘해서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간의 화해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라는 건 종합적인 건데 밖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세계적이고 맞아. 탁월합니다. 우리만 잘 몰라요. 우리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우리 정 기자도 마무리 발언처럼 되는데 네. 한 말씀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공동선언 저희 이거 자료 찾아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올라가지고
네, 그때처럼 그 과거 식민지에 대한 사과는 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다시금 재설정해갈 수 있도록 좀 정치적인 어떤 해결법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잘 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듯이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본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포인트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와 협력의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이 해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성경에는 답이 다 있는데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억울한 감정은 하나님의 재단에 풀고 하나님의 재단에 풀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원수 갚아주십시오 플러스 저들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서 좀 제대로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선한 마인드를 유지해서 되는 거다. 그게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문화, 저력과 만나서 동북아시아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무슨 기독교 방송으로 점점 나가서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오늘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제 징집, 강제 동원된 분들에 대한 배상 문제, 이것들로 과대 정권이 벌이고 있는 경제 보복,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날로 더 수다가 좀 고급져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다가 우리 스스로도 정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이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내가 이거 찝는다는 거 못 짚었네.